안녕하세요. 성수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 제2회 실전 모의고사. 자,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살펴볼게요. 붕괴의 구조상 차변 요소가 아닌 것은 차변에 있는 항목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차변의 자기 자리가 차변인 요소는 자산과 비용이니까 자산의 증가나 비용의 발생이 되겠죠. 그러므로 답은 4번이 되는 거 쉬운 문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해설을 잠깐 확인해 보면 기초적인 단계인데 우리 전산회계 1급에서는 기초적인 단계도 물어보니까 기본적인 거지만 당연히 정리가 돼야 되겠죠. 예. 더 자산은 차변 요소니까 차변 증가, 대변 감소. 부채는 대변 요소니까 대변 증가, 차변 감소. 자본은 대변 요소니까 대변 증가, 차변 감소. 그다음에 비용 발생은 차변, 수입 발생은 대변이 되겠죠. 자, 2번 문제. 기말 수정 분기를 할 때 가장 먼저 수행해야 되는 절차. 자, 이거는 결산의 순서를 물어보는 거죠. 거래가 발생하면 기중에 분계를 하죠. 분계하면 전기를 하고요. 여기까지가 기중에 대한 거래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말이 되면 우리가 수정전 시산표를 만들고, 그 다음에 기말 수정 분계, 그 다음에 수정 후 시산표 만들고, 마감, 장부 작성을 하면 되니까 수정전 시산표 작성. 2번이 기말 결산 과정 중에 가장 먼저 할 얘기가 되겠죠. 순서를 당연히 정리가 되셔야 되겠죠. 이것도 순서도 기초적인 과정이지만 언제든지 물어볼 수가 있으니까요. 거래 발생하면 분계, 전기 여기까지가 기중에 처리하는 거죠. 그 나머지가 이제 기말에 하는 거죠. 수정전 시산표 만들고 기말 수정 분계, 수정 후 시산표 만들고 마감은 IS 마감을 먼저 하는 거예요. 수익 비용의 마감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BS 마감을 하는 거죠. 자산부채 자본의 마감, 재무제표 작성이 되겠죠. 나머지 순서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랄게요. 3번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물어보는 문제죠. 현금 해당되고요. 자기하수표도 해당이 되겠죠. 우편한 증서가 해당이 되죠. 정기 예금은 해당되지 않겠죠. 또 장기 보유 목적이란 말도 있고 외상 매출금은 해당되지 않고요. 선급금 역시도 당연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지 않겠죠. 다만 취득일로부터 만기 3개월 이내인 환매 조건부 채권은 당연히 현금성 자산에 해당이 되고요. 3개월 전에 가입한 정기 적금,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여야 돼요. 자, 그러니까 여기도 이 정기 적금 역시도 취득일로부터 만기 3개월 이내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죠. 자, 그러므로 지금 체크한 이 내용이 답이 되겠죠. 답은 75만 원이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답이 2번이고요. 당연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한 정리가 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들 정리가 되셔야 되고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속하는 항목들이죠. 현금에는 지폐동전, 외화가 포함되고요. 외화의 경우에는 마감 환율을 적용하겠죠. 현금성 자산, 수표, 우편한 증서, 만기도래 이자표, 배당 지급 통지서, 국세환급 통지서 등이 여기 해당이 되겠죠. 요금을 예금, 보통 예금, 당좌 예금이 해당되죠. 단 사용 제한이 되지 않아야 되고요. 현금성 자산까지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단기 금융상품 중에서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죠. 일단 단기 금융상품이어야 되고 취득한 날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것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다. 여기까지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고요. 아닌 항목도 같이 알아야 되겠죠. 자, 모든 수표는 현금인데 부도수표와 선일자 수표 두 개는 현금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우편화는 현금이지만 우표나 수입인지 현금이 아니다. 당좌 예금 현금이지만 당좌 처월이나 당좌 개설 보증금 현금이 아니겠죠. 주식, 지분 상품의 경우에는 우리가 위험 요소가 크죠. 자,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 분류가 안 되겠죠. 선급금이나 선급 비용 역시 계약금 준 거니까 현금성 자산에 속하지 않고요. 매출 채권 당연히 현금성 자산이 아니죠. 여기도 대손의 위험이 있으니까 기타 채권 역시도 현금에 해당하지 않겠죠. 이 내용들이 같이 좀 정리가 되셔야 돼요.
자, 4번 문제는 자본 조정의 금액을 계산하라고 했는데 이 문제는 자본의 구성 요소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본의 구성 요소가 정리되셔야 되겠죠. 자본 조정, 감자차손,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 잉여금이죠.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역시도 자본 잉여금, 자기 주식이 자본 조정이죠. 이익 준비금, 이익 잉여금, 자본금은 자본금이 되겠죠. 자본 조정은 두 개죠. 그 답은 60만 원. 어려운 문제 아니고 자본의 구성들이 여러분들이 정리가 모두 돼 있으셔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 자본의 구성 내역 마찬가지로 정리 잘 돼 있으셔야 되겠죠. 매우 다 중요한 내용들이 지금 모의고사에서 지금 현재 제가 출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금은 보통주 자본금과 우선주 자본금 구분할 수 있고요. 자본잉여금은 자본거래의 플러스 항목이죠. 대표적인 게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주식 처분이익 세 가지 항목이 있죠. 자본잉여금은 이 세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 가지만 정리하시면 돼요.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주식 처분이익. 자본 조정은 자본거래 마이너스 항목 및 그 밖의 항목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항목은 제가 가로로 묶었는데 여기 정리된 것만 정리하시면 돼요. 이보다 조금 더 많긴 한데 우리 전산회계 1급에서는 이 내용만 나올 수 있으니까 첫 번째가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차손, 자기주식 처분 손실, 주발초 감자차익 자기주식 처분이익의 반대 항목들에 해당되는 거죠. 물론 각각 우선 단계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자기주식, 또 하나가 이제 미교부 주식 배당금. 조심할 거는 나머지 자본 조정은 다 마이너스인데 미교부 주식 배당금만 플러스 항목이란 것만 조심하면 되기 싫겠어요. 자, 그 다음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항목에는 이 세 가지만 우리 정리하시면 돼요. 재평가 잉여금, 매도 가능 증권 평가손익, 해외산업장 재무제표 한산손익 이 세 가지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항목이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고요. 이익잉여금도 요 세 가지만 이익준비금, 임의적립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이익잉여금 항목이다. 여기 내용만 정리하시면 자본의 구성을 물어보는 문제는 모두 맞출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대비하셔야 되겠죠. 자, 5번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물어봤네요. 자, 단기 매매 증권 기말 평가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이 아니죠. 평가 손익을 단기 손익에 반영하죠. 단기 손익, 그냥 수익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건데 그 중에서는 영업의 손익으로 처리하죠. 자, 취득 시 발생하는 수수료 비용이 맞겠죠. 답이 2번이네요. 그러니까. 자, 처분 시 발생하는 처분 손익은 자, 우리가 모든 자산의 처분 손익은 다 단기 손익이죠. 물론 영업의 손익이지만 예. 그 다음에 4번 보유 목적에 따라 당좌 자산 또는 투자 자산이다. 단기 매매 증권 단기니까 당좌 자산으로만 분류가 돼요. 투자 자산으로 분류가 되지 않겠죠. 답이 2번이고요. 자, 관련 내용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단기 매매 증권 한번 정리해 보죠. 이 내용들 모두 여러분들 정리돼 있으셔야 돼요. 자, 분류 단기 매매 목적이며 시장성 있는 주식이나 혹은 회사채, 채무 상품에 취득했다라면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하죠. 취득 시 발생한 수수료가 영업의 비용,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죠. 평가, 공정가치 평가하고 평가손익은 단기 손익이 되는 거죠. 자, 6번 보도록 할게요. 기말재고 자산의 금액이 얼마냐? 기말재고 자산의 포함 여부를 물어보는 거죠. 장기 할부 조건으로 판매한 재화. 할부 조건으로 판매했다. 할부 판매는 판매할 때 수익 인식하니까 재고 자산이 아닌 거고요. 시용 판매용으로 고객에게 제공한 재화. 자, 이 경우 고객이 매입의사 표시할 때 수익 인식하니까 구매자가 매입의사 표시하지 않았다. 이 10만 원은 기말 재고 자산에 포함이 되어야 되겠네요. 자, 그다음 위탁 판매용으로 수탁자에게 제공한 재화 중 수탁자가 현재 보관 중인 재화. 자, 위탁 판매는 수탁자가 판매할 때 수익 인식하니까요. 수탁자가 보관 중인 재화는 위탁자 재고 자산이 되겠죠. 자, 목적지 인도 조건으로 판매한 운송 중인 재화. 목적지 인도 조건은 도착지 인도 조건하고 같은 말이에요.
영어로는 destination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지가 도착지랑 같은 말이다. 그러니까 목적지 인도 조건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도착지 인도 조건 도착할 때 인도되는 거고 판매한 제한이가 우리 회사가 판매자예요. 그럼 아직 도착하지 않은 거니까 회사의 재고가 되겠죠. 그래서 답이 13만 원이 답이 돼요. 어떻게 본다면 이 문제는 여기를 제가 좀 더 난이도 있게 출제된 거죠. 보통 문제에서 도착지 인도 조건은 우리 회사가 매입자가 많이 나와요. 그 경우에는 회사 재고가 아니겠죠. 선적지 인도 조건은 매입자 재고, 도착지 인도 조건은 판매자 재고가 돼요. 그러므로 이 2만 원도 내가 판매자이기 때문에 회사 재고다. 자, 6번 정리한 거 볼게요. 기말 재고 자산에 포함될 항목, 이 항목들 모두 정리가 또 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갑벽한 전산회계 1급 모의고사 항목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뒤에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게 제가 그런 식으로 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뒤에 있는 해설과 요약 정리를 잘 정리하시면은 충분히 이 6회 모의고사를 통해서 전체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 정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잘 활용하시면은 여러분들 합격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다 이렇게 생각 드네요. 자, 먼저 운송 중인 상품의 경우 선적지 인도 조건은 아까 말했듯이 매입자 재고가 되고요. 도착지 인도 조건은 판매자 재고 자산이 돼요. 위탁 상품, 우리가 뭐 적성품이라고도 하는 거죠. 자, 수탁자가 판매할 때 수익 인식하니까 수탁자가 판매하기 전까진 위탁자 재고가 되겠죠. 시용 상품, 시성품, 소비자가 매입의사 표시할 때 수익 인식하니까 소비자가 매입의사 표시하기 전까지 회사의 재고가 되겠죠. 할부 판매는 인도 시점의 수익 인식함으로 회사의 재고가 아니고요. 저당 상품이 나오면 저당권 실행하기 전까지는 회사의 재고 자산이 되겠어요. 자, 7번 문제 확인해 볼게요. 자, 유형 자산의 감가상각 방법 중 정해법, 정률법, 연수학계법을 적용했을 때 1차년도 감가상각비가 큰 것을 나열하시오. 이거는 감가상각비 계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먼저 정해법 먼저 계산해 볼까요? 정해법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죠. 그러니까 취득원가가 100만 원인데 문제에서 잔존가치는 취득원가의 10%다. 100만 원의 10%, 10만 원이라고 간접적으로 알려준 거죠. 내용 연수가 5년이죠.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은 자, 그럼 18만 원이 계산이 되고요. 정률법 계산해 볼게요. 정률법은 미상각 잔액을 기초로 하죠. 그래서 1차 연도는 100만 원 기준이 되는 거죠. 여기에 상각률 40%니까 40만 원이 되겠죠. 마지막 연수학계법 계산해 볼게요. 연수학계법의 경우에는 얘도 마찬가지 감가상각 대상금액 기준이니까 100만 원에서 10만 원을 차감한 90만 원이 감가상각 대상금액이고 내용 연수가 5년이니까 연수학계는 15년이 되죠. 5, 4, 3, 2, 1의 합이죠. 1차는 5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 30만 원이 계산되겠네요. 가장 큰 순서 그러니까 정률법이 가장 크고 연수학계법 정해법 순이니까 답은 2번이다. 계산 문제를 물어봤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들 최소한 감가상각 방법의 경우에 정액법, 연수학계법, 정률법 세 가지 방법은 감가상각 계산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겠죠. 문제는 1차 년도를 물어봤지만 2차 년도 물어봐도 당연히 계산하실 수 있어야 돼요. 2차 년도 한번 계산해 볼게요. 2차 년도 정해법은 뭐 동일하겠죠? 취득원가 100만 원에서 잔존가치 10만 원 차감하고 내용 연수가 5년이니까 5로 나누면 18만 원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정률법 미상각잔에 기초하는데 1차 년도 100만 원이었는데 40만 원 상각했죠. 그래서 미상각잔액은 60만 원이 되는 거죠. 기초장부금액 혹은 미상각잔액이라 표현하죠. 상각률 40%가 되는 거니까 24만 원이 되고요. 연수학계법
얘네도 취득원가 100만 원에서 잔존가치 10만 원 차감하고 얘는 15분의 4가 되겠죠. 얘도 24만 원 나오네요. 정률법하고는 우연의 일치로 같은 거죠. 8번 문제. 자, 회계 원리 마지막 문제죠. 영업이익을 물어봤다. 영업이익의 계산식을 물어본 거죠. 자,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하겠죠. 매출액 3억이죠. 매출원가 2억 1천만 원이 나와 있죠. 자, 그러므로 매출 총이익이 9천만 원이에요. 여기서 우리 판관비만 차감하면은 영업이익이 계산이 되겠죠. 판관비를 찾으면 기업 업무 추진비 판관비, 광고비 판관비, 기부금이 영업의 비용이죠. 유형자산 처분 손실 영업의 비용, 지급 수수료인데 단기 매매증권 취득 시에 지급하는 수수료만 영업의 비용이었죠. 이들 세 개는 전부 다 영업의 비용이다. 판관비가 아닌 거죠. 이들 둘은 판관비죠.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은 얘는 영업의 수익이에요. 그래서 문제 상태에서 판관비는 두 개 합계 4천만 원 되고요. 기업 업무 추진비와 광고비 합계. 그래서 영업이익은 5천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4번으로 끝나고요. 조금 더 이어간다면은 이렇게 연결되겠죠. 여기서 이제 영업의 수익을 더하죠. 243만 원. 문제는 끝난 건데 영업의 비용을 차감하겠죠. 세 개니까 1,420만 원이죠. 계산은 하지 않을게요. 이런 식으로 연결돼서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나오고 법인세 비용 빼면 단기 순이익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계산 구조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죠. 계산 구조 관련되는 계산 문제 많이 물어보니까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차감하면 매출총이익, 판관비까지 차감하면 영업이익, 영업의 수익 더하고 영업의 비용 차감하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나오고요. 여기서 법인세 비용 차감하면 단기 순이익 나오는 구조죠. 영업의 비용들 정리돼 있으셔야 되겠죠. 영업의 비용은 이름이 무슨 손실로 끝난다든지 무슨 차손 아니면 기부금이나 이자 비용, 기타의 대손상합비. 대손상합비는 판관비인데 기타의 대손상합비는 영업의 비용이란 거 조심해야 되겠죠. 자, 대손상합비는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비용이고 기타의 대손상합비는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 비용이죠. 그리고 하나 더 본다면 단기 매매증권 취득할 때 취득 수수료 비용인데 얘만 영업의 비용이란 거 조심해야 되겠죠. 자, 이제 원가 회계 문제 볼게요. 9번. 다음 중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는 바로 변동비와 고정비가 되는 거죠. 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죠. 또 마찬가지 여러분들 이 내용들 정리돼야 되겠죠. 원가의 분류. 그래서 여러분들 추적 가능성에 따라 원가를 분류하면은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를 분류하고요. 원가 행태에 따라 분류하면은 변동비, 고정비, 준변동비, 준고정비가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 통제 가능성에 따라 분류하면 통제 가능 원가, 통제 불능 원가. 의사결정에 따라 분류하면은 관련 원가, 비관련 원가 혹은 매몰 원가나 기회 원가도 의사결정 관련된 원가의 분류가 되겠죠. 제조 활동에 따라 분류하면은 제조 원가, 비제조 원가로 분류할 수가 있겠죠. 10번 문제,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얼마인가요? 이렇게 제조 원가 물어보는 문제는 무조건 거의 출제된다고 봐야 되겠죠. 자, 이 문제는 이제 제공품 팁박스를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제공품 팁박스를 그려볼게요. 일단 기초가 10만 원이고 기말이 25만 원이에요. 이 부분을 찾아주면은 이제 우리가 답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핵심이 제가 출제를 할 때 이 부분을 중심으로 물어보고 싶었는데 바로 단기총 제조 원가를 구할 수 있냐. 직접 재료비, 직접 노후비, 제조 간접비가 되겠죠. 간접 재료비와 간접 노후비 얘 둘은 제조 간접비는 맞아요. 그럼 우리가 체크 안 한 게 가공비가 나왔는데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직접 가공비가 뭐예요? 직접 노무비랑 제조 간접비 합이니까 여기에 직접 재료비를 합치면 되겠죠.
60만 원, 100만 원. 160만 원이 단기 총 제조 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액 합치고 이렇게 합치면 답이 안 나오죠. 이게 왜 답이 안 나오냐? 여기서 좀 누락된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했을 때 답이 안 나오고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답이 나온다. 그 답이 얼마 노출되냐? 계산하시면은 145만 원이 나오겠죠.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자, 기초 제공품의 단기 총 제조 원가 더하고 기말 제공품 뺀 금액이잖아요. 답은 그래서 3번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조 원가 계산 팁 정확하게 정리되셔야 되겠죠.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하는 건 직접 재료비, 직접 노후비, 제조 간접비의 합이죠.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기초 제공품의 단기 총 제조 원가 더하고 기말 제공품 뺀 거죠. 매출 원가, 제품 칩박스 생각하면 되죠. 기초 제품의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더하고 기말 제품 뺀 거죠. 기초 원가, 기본 원가는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후비의 합계, 가공 원가, 전환 원가는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의 합계가 되겠죠. 자, 그러면 11번 문제 볼게요. 11번은 보조 부분 원가 배분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네요. 직접 단계 상호 배분법에 대해 정리해야 되겠죠. 상호 배분법은 단계 배분법에 비해 순이익을 높게 계산한다. 틀리죠. 자, 우리가 상호 배분법이라고 혹은 직접 배분법 혹은 단계 배분법이라고 이익이 높아지는 건 아니죠. 이익은 만약에 이게 모든 재고 자산이 판매됐다라고 가정하면 모두 동일하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배부 방법 중 가장 정확한 것은 상호 배분법이 맞겠죠. 배부 순서를 정한다. 이게 단계 배분법. 그리고 직접 배분법이 가장 단순하고 배부 순서도 고려하지 않겠죠. 이 단계 배분법을 제외한 상호 배분법과 직접 배분법의 경우에는 배분 순서를 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 정리돼야 되겠죠. 뭐 계산 문제도 풀 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말로 된 건 더 정확하게 풀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요약 정리한 거 보시면 직접 배분법은 보조 부분 상호 간의 용역 수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죠. 계산이 간편하고 근데 정확성은 떨어지겠죠. 단계 배분법은 보조 부분 원가 일부를 고려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배부 순서를 정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상호 배분법의 경우에는 보조 부분 상호 간의 용역 수수 관계를 완전히 고려하는 방법으로 계산이 복잡하지만 정확하다는 특징이 있겠죠. 12번 제조 간접비 예정 배부일이 직접 노무 시간당 90원이고 직접 노무 시간 43,000원 발생했을 때 제조 간접 배부 차이 15만 원 과소 배부한 경우 제조 간접비 실제 발생액. 자, 요런 유의 문제 바로 정상 원가 계산 문제죠. 이거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했었죠. 얘를 만약 정리한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 잠깐만 정리 좀 해볼게요. 제가 이론 설명할 때도 얘는 실제 발생액, 실제라고 표현할게요. 예정 배부액이죠.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 예정 배부액은 어떻게 구해요? 얘는 실제 조업도 곱하기 예정 배부율을 곱해서 계산하죠. 그래서 예정 배부율은 어떻게 구한 거예요? 총 제조간접비, 총 OH 예산을 총 예정 배분 기준 나눈 거죠. 그래서 요 나온 차이가 만약에 실제가 크다. 그러면은 예정이 작으니까 과소배부, 예정이 크다 그러면 과대 배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만나면 이 축을 정리한 상태에서 이건 무조건 돼 있어야 돼요. 자, 실제 줄여서 예정이라 표현할게요. 예정. 옮길 수 있는 걸 구하면 되죠. 예정 배부일이 나왔고 직접 노동시간 43,000원. 이게 실제 조업도네요. 43,000시간 곱하기 예정 배부일이 바로 나왔네. 90원. 그렇다면 여기 예정 배부액을 계산할 수 있죠. 387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 배부 차이가 15만 원 과소 배부하다. 15만 원 과소하다. 그리고 실제를 물어본 거죠. 이렇게. 예정이 15만 원 작은 거니까 실제는 15만 원이 크겠죠.
402만 원이 답이 되겠죠. 답은 3번이고 예정 배부행 문제 정확하게 풀 수 있게 대비해 주세요. 여러분들 여기 모의고사 문제 한 6번, 5번 이상은 꼭 반드시 복습을 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촬영할 때 자, 현재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제 집에서는 좀 촬영할 그 여건이 좀 안 돼서 제가 일부러 사무실 나와서 사무실에서 현재 촬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걸 통해서 많은 복습을 해 주시길 바랄게요. 예. 그래서 여담으로 말씀드리면은 실제 뭐 스튜디오 촬영보다 유튜브 촬영이 좀 더 힘들어요, 사실. 촬영하는 게 좀 더 힘드니까 그것도 좀 이해해 주시고 엄밀히 말하면 뭐 편집도 뭐 사실 제가 다 해야 되잖아요. 스튜디오 촬영은 뭐 거기 이제 PD님들이 다 알아서 해 주는데 그런 부분도 좀 이해해 주세요. 근데 조금 더 자유롭고 조금 더 약간 어떤 그런 환경에서 촬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여건은 그렇게 좋지 않다. 나름대로 제가 그래 여건을 많이 장비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예. 13번 다음 중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의 특징이 틀린 것은 자, 여러분들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기본 총칙에 나오죠. 특징은 반드시 정리할 사항이 되겠죠. 부가가치세 특징들 여러분들 내용과 그 이름들을 정확하게 정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국세라는 거 그리고 물세죠. 인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죠. 간접세다. 간접세라는 거는 납세 의무자와 그다음에 담세자가 다르다는 얘기죠. 일반 소비세다. 다단계 거래세다. 단계마다 과세된다는 거. 소비형 부가가치세다.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다. 전단계 거래공제법이 아니죠. 소비지급 과세 원칙이다. 역진성이 있다. 자 보면 뭐 달달 외운다기보다는 정리가 돼 있으면 돼요. 아유 개별 소비세가 아니라 일반 소비세니까 1번이 바로 답이네요. 반면에 소비형 부가가치세, 전단계 세액공제법, 다단계 거래세가 맞겠죠. 14번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 시기로 틀린 것은 우리가 회계 원리에서는 수익 인식 다 정리되셔야 되고요. 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 공급 시기는 다 정리돼 있어야 돼요. 현금 판매,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었을 때 어쨌든 판매니까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 혹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맞겠죠. 반환 조건부 판매. 자, 이 경우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판매가 확정됐을 때가 맞겠죠. 무인 판매기, 현금을 인치한 때가 되겠죠. 폐업 시 잔존 제한은 폐업한 때죠. 폐업 신고를 접수한 때가 아니라 폐업일. 그 답이 4번이 되겠죠. 정리한 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 쭉 많은데 다 정리가 돼 있으셔야 돼요. 뭐 달달 외운다기보단 마찬가지 사지선다형에서 골라낼 수 있어야 되겠죠. 현금 판매, 외상 판매, 할부 판매 다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자가 공급이 간주 공급 쪽들이죠. 개인적 공급은 사용 소비되었을 때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재화가 반출될 때 사업상 증여는 증여한 때 폐업 시 잔존 제한 나오네요. 폐업한 때 무인 판매기 현금을 인치한 때 수출재와 선적일이죠. 장기 할부 판매 완성도 기준 지급 중간 지급 조건부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겠죠. 반환 조건부, 동의 조건부, 기타 조건부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용역의 공급 시기는 일반적으로 영무가 완료됐을 때. 그다음 완성도 기준 중간 지급 장기 할부 동일하죠. 자,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부동산 임대 공급에 대한 간주 임대료 혹은 선불 후불로 받는 임대료 그러니까 뭐 연세나 이런 거죠. 자, 이런 거는 예정 신고 종료일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된다는 얘기죠. 자, 마지막 문제는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이 얼마냐? 과세 표준 물어보는 것도 정리가 돼 있어야 되겠죠. 아래의 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면 총 매출액에서 매출 할인을 차감하겠죠. 따로 쓸게요. 매출 할인을 차감하고 그다음에 연체 이자는 우리가 과표에서 제외된 항목인데 이 총매출 안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빼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되고 폐업 시 잔존 재화는 간주 공금이니까 과세되죠. 그리고
우리가 시가로 과세되는 거죠. 간주 공급은. 자,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만 원가였고 나머지는 다 시가죠. 40만 원. 이렇게 해서 답은 135만 원이 나오는데 단순히 답을 맞췄다는 거에 의미를 가지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이 모두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자, 과표에 포함되는 항목들. 그래서 할부 판매나 장기 할부 판매의 경우 이자 상당에 포함되는 거죠.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나 포장비, 하역료, 운송보험료, 산재보험료 등 당연히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개별 소비세, 주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상당에 포함되죠. 자, 이론 설명할 때 그래서 주세로 설명드렸죠. 주세. 지방교육세 합쳐지는 걸로 해서 위스키 계산하는 거 설명드린 적 있죠. 그리고 자기적립 마일리지 외의 마일리지, 그러니까 뭐 통신사 마일리지 이런 거죠. 예. 단 자기적립 마일리지는 제외한다. 과세 표준에 제외되는 항목,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매출 할인, 그 다음에 도달하기 전에 공급받는 자에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는 재화의 금액 나오면 이 문구가 그대로 나오겠지만 뭐 매출하니까 동일하죠. 그 다음에 재화 용익의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국고보조금, 공공보조금, 그 다음 공급 대가 지급 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그래서 이자는 포함되는데 연체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반환조건부 용기와 포장대금, 그리고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봉사료. 이런 설명할 때 이것도 제가 뭐 호텔 커피숍을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과표에서 공제하지 않는 항목 대성금, 판매장려금, 하자보증금, 대장금 이렇게 암기하는 거죠. 대장금. 과표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면 얘는 가만히 있으면 되고 과표에서 제외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차감해요. 다만 연체이자의 경우에는 얘는 과표에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차감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현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이거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과표에 가산하고요. 그다음에 이거 지급하는 게 아니라 수령하는 판매장려금은 과표에 포함되지 않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2회 갑벽한 전산회계 1급 모의고사 이론 해설 강의였어요. 자,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예.